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0강은 23년의 5월 국제 정세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볼 때에 지금의 초점은 이제 터키와 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심이 이제 터키가 이제 그 결선 투표가 이제 그 5월 28일 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젠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 터키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저기잖아요. 그 에르도안이 그 공화 인민당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 그 50%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5월 28일 날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과연 이제 그 나토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중동 내에서 어떠한 그 역할과 또 이제 세계 정세 속에서의 터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이제 시선이 터키 이제 선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터키가 참 이렇게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국이 이제 그 4월에 이어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G7 회의에 참가를 하게 된다. 그것이 5월 19일부터 이제 21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다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어떠한 이제 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저기 있죠. 한 분기점이 또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를 이제 천명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있어서 이제 전략이 이제 보강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략, 특별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좀 미국이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호에 들어가서 세계 지정학의 핵심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이제 있어서 이제 자유의 천병이었던 두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의 이제 그 최전선에 있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맹위를 떨칠 때 있어서 이제 그 서유럽 지역을 방어하고 중동 지역을 방어하는 그러한 최전선에 있었던 터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터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이쪽 그 있었던 요 끝에 있었던 그 터키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자유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터키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지정학이 빛났던 그러한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다. 요 특별히 여기 한국은 일본 방어를 통해서 또 그 태평양 방어를 하고 또 이 일본과 태평양을 방어한다는 거는 또 미국의 방패가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에 이르는 이렇게 동북아 태평양에 이르는 이러한 방어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그 저기죠 냉전의 어떤 전략을 이렇게 그 구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브레진스키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 이렇게 그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1997년에 이렇게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나아가야 될 어떤 미국이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전략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체스판은 상당히 이렇게 국제 냉엄한 이제 현실주의 국제 그 질서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패권을 지켜내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국 유라시아 통합
유라시아가 통합될 때 이 유라시아가 강력한 힘을 세계 패권을 이렇게 차지해 왔던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통합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라시아 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림 지역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접경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터키나 한국 등 이러한 나라들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잘 미국이 이렇게 같이 어떤 전략을 같이 구사해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통찰력 있는 그러한 저 국제 전략가로서의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냉전이 종식 후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터키와 이제 한국이 그 지정학이 굉장히 빛을 발하던 그러한 이제 나라였는데 냉전이 종식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나라의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두 나라가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이제 지정학적 가치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면서 하락하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된, 오히려 냉전 시대에는 굉장히 저기 또렷했었는데 그 어떤 자신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역할도 또 하고, 그런데 냉전이 종식 후에 오히려 더 방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그러한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EU를 가입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번에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거부를 당했다. EU로서의, 그러니까 터키가 EU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북서쪽으로의 그 방향을 갔으나 거부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남쪽으로 그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 자체도 이제 21세기에 술탄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슬람주의, 어떤 종교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터키의 역할을 찾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으나 이제 순니파 시아파 대결로 인해서 이란과 사우디가 중동 패권의 양대 축이 되면서 이란과 사우디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다음에 국제 전략적인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IS 등의 발호라든가 이제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어때요?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정학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키가.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종식 후에 이러한 이슬람 테러주의가 발생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이제 핵 보유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군이 한 20여 년 더 넘게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온갖 어떤 그 물질적, 그 다음에 군사적 모든 지원을 이제 이쪽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여러 또 중요해지고, 또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제 터키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국가들의 리더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2000년대에 이제 2010년 전까지 에르도안이 이제 경제 발전을 상당히 시키면서 터키를 그러면서 이제 투르크계 국가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면모를 어떤 리더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여의치 않게 된다. 경제 발전이. 그래서 사실 이러한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돼서 이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구호에 그쳤다. 오히려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자신들의 자원을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팔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오히려 그렇게 저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투르크계의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시리아 내전은 이제 아랍의 봄,
아랍의 봄이 2010년, 2011년 초반부터 생겨가지고 시리아의 내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거기에 난민 문제가 생기고 또 난민 문제가 터키의 난민이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지금 많게는 500만 명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350만에서 400만 정도의 이제 난민이 또 터키에 들어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밥만 먹여주면은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동력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터키의 어떤 기본 이렇게 노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터키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에르도안과 그 다음에 클루추 다르올루라고 하는 이제 공화인민당의 이제 소속이죠. 이 두 후보가 이제 누가 됐던지 간에 5월 말에 이제 28일에 이제 선거를 결선 투표를 통해서 될 텐데 벌써 이 터키가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이제 49점 뭐 얼마 그리고 크루추 다르올루가 이제 44점 얼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론이 분열됐다. 완전히 갈라져서 터키가 굉장히 이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있고 근데 이제 터키가 이제 남아 있는 곳이 그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지중해권이 유일한 진출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터키는 지중해권 향해서 이제 유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연합 속에서 오히려 딴소리를 내고 있는 프랑스와 상당히 이제 요 선거 이후에 어떤 후보가 되든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가까워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센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한국의 방향은 그럼 어땠느냐 이렇게 터키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갈 길을 냉전 이후에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그렇죠 방황하다가 지금 어떤 아직 지중해권도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사실은 근데 하나의 희소식은 한 2주 전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부 지역에서 이제 석유가 하루에 10만 배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이렇게 그 자원이 그러니까 석유 자원이 개발이 좀 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그것도 5월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터키로서는 좀 이렇게 경사스러운 그런 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르도안이 그 선거에 약간 좀 그런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였든지 간에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이제 한국의 방황은 이제 냉전 시대가 무너지면서 단일 세계화되면서 더욱이 또 중국이 자유시장 질서에 편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내 관심의 초점은 뭐예요? 동북아 관심의 초점은 한국보다는 핵 개발에 몰두하는 이제 북한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있는 둥 없는 둥 그렇죠.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어떻게 저기죠. 어떤 드러나지는 않았죠.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세계 뉴스의 어떤 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때요? 잠시만, 예.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이 또한 이제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는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정신이 이렇게 무장 해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도 또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남북한 격차가 많이 나면서 이제 무장이 해제가 됐다. 그래서 중국과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던 시기였고 또 안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그 어떤 것까지 주장했냐면은 중립론이라든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균형자론이라든가 뭐 운전자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러한 것을 주장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렇게 국제 현실 이제 냉혹한 현실이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국제 질서 가운데서는 이제 이러한 저기 어떤 이론 상황을 역할을 하려면 특수한 위치에 있거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변방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립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자기들이 뭐 살게 한다면은 그렇게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와 한국이 세계 2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중립론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ABC도 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처럼 중요한 곳에서는 중립론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해봤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균형자론 등은 힘이 강한 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강해가지고 양자가 그러니까 요번에 중국이 사우디와 누구예요? 그 이란 어떤 중재하는 거 봤잖아요. 예?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서줄게.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러한 어떤 힘이 있을 때 가장 강한 자가 그 중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이상주의적인 어떤 역할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한국이 이렇게 말장난에 불과한 한국의 역할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어서는 어때요?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 질서의 힘을 활용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그때 이뤘거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 소련이 무너지고 그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면서 이때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민주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집중하거나 또 북핵을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간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통일 비용론 있잖아요. 92년, 3년, 4년에 한참 이제 통일 비용론을 들어가지고 통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설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게 간첩들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그 북한을 통일하지 않더라도 통일에 북한을 민주화시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김씨 왕조까지는 이렇게 좀 물러나게 하는 그 정도의 국제 냉전을 끝내는 국제 질서의 힘이 역동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클린턴이 이제 그 북핵 그 94년에 그 폭격을 이렇게 그 우리 한국 정부에 그 의뢰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폭격하더라도 그 북한이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 당시에 국제 질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또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한국을 그 핵이 없는 가운데 친다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그럴 크게 이제 그 북핵을 이렇게 폭격을 해도 북한이 침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한국은 23년 4월에 이제 한미일 삼각 안보 삼각 협력의 이제 방향성을 이제 비로소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지금 패권 대결의 상황 가운데 확실히 이제 미국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년 5월 19일에 이렇게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그 G7 회의 히로시마에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방향성에 그거에 이제 거기 반대를 하건 안 하건 일단은 방향성은 이제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향후 질서 개편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의 세력에 있어 새로운 힘을 지금 불어넣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7일 날 한국,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고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5월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6일이죠. 그 내일이겠네요. 한국과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제 예방해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9월 19일에서 21일 그러니까 G7에 참석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5월 21일 한국 독일 숄츠 총리 이제 그 정상회담 그다음에 22일에 한국 EU 이제 회담이 이렇게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그런 회의 가운데 이제 한국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국제 질서의 어떤 관심의 어떤 그 핵이 되고 있는 그런 한국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5월이 2023년에 5월이 터키와 한국의 그러한 그 달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터키 또 이목이 집중된 한국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이제 그 가는 방향성은 이미 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떠한 당이 되건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간다는 거는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전략적 실수를 이제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실수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때요? 미국이 이제 고립해서 이제 자신들만 이제 그 살겠다라고 하는 고립주의, 다른 데 별로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또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이거 중동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전통적인 우방 사우디를 내팽겨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셰일 가스건 뭐 그것이 있건 이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자원이 그렇게 중요성이 이렇게 그 하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착륙되면서 이렇게 퇴각을 해야지 그 힘을 갑자기 이렇게 빼게 되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그 협정 있잖아요. 그 트럼프 때 그것도 다 그냥 날려버려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란 이제 그 핵 개발을 용인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이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굴복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기 실수를 계속 연발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 이스라엘을 이제 내팽개쳐 치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저기 있잖아요. 그 사법 개혁 그런 반대 시위 그거를 사실상 미국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금도 되고 조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탄야후 총리를 이렇게 그 낙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또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그 LGB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강하게 그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방 이스라엘을 내팽겨 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땠어요? 야반도 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생하게 다 기억날 겁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거기서 또 비행기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지금 이렇게 탄압을 받고 그 탈레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저기를 지금 있는 와중이에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세계가 동맹국이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라 이제 동맹국이 미국을 이제 바라볼 때 지금 어떤가 이런 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 또 어때요? 그런 실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 침략을 하고 실행을 했지만 사실은 그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약화에만 골몰하고 또 러시아 이제 이 약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럽에 이제 독일의 힘을 빼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어떤 이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러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속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이 정도로 가까워질 정도까지는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프트 그 국제 결제망에서도 러시아를 그 탈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금의 어때요? 그 어젠가 그 뉴스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합의를 어떤 합의를 했냐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중국 이용을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함이 이제 동해를 이제 휘젓고 다닐 그럴 이제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저기 저 러시아와 이제 이렇게 그 중국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스리랑카라든가 여기 그 지부티인가 여기 어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항구를 이렇게 군사 기지로 이렇게 쓰고 막 이러는데 러시아까지 이렇게 중국한테 이렇게 내주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고금리 정책이 이게 중국 경제를 어떤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거의 2, 30년 동안 제로금리 시대에 있어서 갑자기 이것도 계속 지금 그 5.25인가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정도로 거의 지금 동맹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잖아도 이 코로나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서플라이 이제 체인이 이제 망가지면서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이제 동맹국이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등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이러한 행동과 이제 무관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기득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또 이제 프랑스가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이번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스 라인이 막 끊기고 이러면서 독일이 굉장히 이제 힘을 이렇게 산업적인 또 힘도 이렇게 약화되고 이럴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프랑스가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까지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하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의 전략적 실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또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북아 태평양에서의 또 실수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이해를 조금 그 미국이 아직까지 현실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는 전적으로 일단 한국의 결단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왔고 또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방어로서 이제 미국이 가진 이제 이 전략은 어떤 거냐면 바퀴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퀴살 전략은 이제 미국과 1대1 대응 전략이다. 즉, 저기죠. 여기 이제 그 한국, 그 일본, 대만, 필리핀, 여기 뭐 그 베트남, 여기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게 쭉 이제 보면은 그 이렇게 보면은 저기잖아요. 이렇게 그 바퀴의 이제 각각의 연결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잠시만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이제 미국이 이제 바퀴의 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전략가들이 볼 때
볼 때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가 있어서 각각의 나라들과 요 바퀴살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저기다 요 각각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함께 이렇게 어떤 연합하거나 이러지는 할 수가 없고, 미국이 각각의 여기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필리핀이면 필리핀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바퀴살, 호주면 호주, 베트남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퀴살 이렇게 어떤 그 전략을 취하면서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대항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국제 전략가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지금의 어떤 현실은 어떠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하나의 중국을 상대하는 거라면 이 전략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바퀴살 전략이.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 연대 세력이 형성되고 거의 그 중남미까지 참여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중동의 이란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그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또 인도, 그다음에 중남미까지 쫙 이렇게 그 친중국 연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렇게 이러한 이제 거대한 세력으로 미국과 대결하려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에 있어서 바퀴살 전략이 이제 맞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이 그만큼 힘을, 예전과 같은 그러한 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유지를 앞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퀴살 전략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줄 전략을 통해서 친중국 연대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줄 전략이라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더욱더 동아줄로 이렇게 매듯이 미국과 이렇게 매고, 그러니까 요번에 한미일 이제 그 어떤 그 강화되고 있고 그런 협력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과 또 여러 가지 여기 그 남중국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 태국 이러한 이제 그 남중국해 이해관계가 달린 그 저기 동아줄을 다시 잇고, 또 호주와 이렇게 뉴질랜드라든가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동아줄을 잇고, 또 이 동아줄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영내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강화하는, 서로 이러한 어떤 동아줄 전략을 바퀴살보다는 동아줄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를, 그러니까 중간 축을, 그러니까 동아줄 전략 가운데 전략을 통해서 친중국 연대에 대항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뭐 저기지만은 이제 친중국 연대에서 중남미가 다 미국에 이제 달려들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막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쪽 동북아는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를 허락해야 이 파도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지 미국이 아직까지 옛날의 중국으로 이렇게 그런 전략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핵무기 그거를 더욱더 이제 자기들의 연대 국가에 이렇게 확산하는 정책을 이렇게 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미국의 이렇게 이런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핵무기에 대한. 그래서 이게 한국과 일본에는 허락을 좀 해야, 승낙을 해야,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고립주의 방향을 이제 정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다 우리 동맹국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동맹의 입장을 생각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가운데 고립주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 이런 그 바퀴살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다 이렇게 또 아작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국의 플랜이, 전략이 이렇게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든 지금 또
즉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그 바퀴살로 연결된 이러한 나라들이 이렇게 그 뭐야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면은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간축, 그러니까 중간축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이렇게 중간축으로서 이렇게 바퀴살이 이렇게 있다면은 뭐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중간축을 이렇게 보강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 그 남미에 있어서도 그 뭐예요? 멕시코만은 이렇게 그 저기 버리면 그 미국이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상황도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어를 보면은 저기 그 냉전 후 방황을 했던 터키와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냉전에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던 두 국가가 이렇게 냉전이 이렇게 소멸되면서 이제 저기 있죠. 두 국가가 방황을 했었고 또 이제 한국은 이렇게 하나의 일대 지금 방향은 잡았다.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터키는 이제 그 어떠한 그 대통령이 되건 어떤 정치 세력이 되건 일단 혼란은 피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제 딱 이렇게 그 여론이 양분이 됐고 그러나 갈 방향은 이제 지중해 밖에는 남아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터키가 유럽과 굉장히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겠지만 그거는 그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렇게 가지고 그 지중해권에 있는 나라들로만 이렇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터키가 나아가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열불로 형성해 가는 그러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기본 방향이 잡혔고 이제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천병의 서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한국이 핵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 그것이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은 고립주의를 위한 옮겨지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게 된다. 미국이 굉장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같이 염두에 둘 상황도 있습니다. 하여튼 터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제 사실상 나토가 아닌 러시아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냉전 후에 여러 방향으로 어떤 답을 찾기 위해 모색을 했으나 결국 다 실패했다. 그리고 지중해권 형성과 그 이익에 앞으로의 구군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의 미국의 전략적 실수,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략적 실수, 그 다음에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상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중국 나라 하나가 아니라 친중국 연대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그 도전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그 이런 상황을 그 바퀴살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바퀴살 전략으로는 이 동북아 태평양에서 친중국 연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과 한국의 중간축 보강 전략 그러니까 바퀴살이더라도 여기 중간축을 일본과 한국에 보강을 해서 이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핵무장을 저기 승인을 해야지 요 앞으로의 그 친중국 세계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축 보강축 전략의 핵심은 핵무기를 일본과 한국에 승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이 친중국
연대가 굉장히 강해지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일 폭이 굉장히 이렇게 적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